오늘은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의 현 상황과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하여 이름을 X로 바꾸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X의 수익성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경영 스타일은 이전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우주로 향하는 로켓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X가 온라인 서비스 기업, 그것도 복잡 미묘한 가치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SNS 기업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트위터, 현 X를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X는 블루체크 마크에 대한 유료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러 유명인들 계정의 블루체크 마크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유명인의 계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때 이 블루체크 마크의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로써 X가 사칭 계정을 막을 수 없게 되었고, 가짜 뉴스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윤리부서 직원들을 해고를 했는데요. 이런 조치들을 시행함으로써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었지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X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트윗 자동 생성 봇의 확산을 방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머스크가 기존의 인력들을 대량으로 해고했기 때문에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머스크가 인수 이후에 더욱 활발해졌다는 이 악성 봇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시장에서 구독료로 연간 1달러를 청구하는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 좌충우돌하는 사이 EU에서는 빅테크들의 운신의 폭을 제어하고자 하는 커다란 시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상에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이를 제어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은 물론이고요. 기후 문제와 같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에 대한 관점들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을 지지할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SNS라는 양날의 검을 어떻게 민주주의 시스템에 잘 녹여내느냐, 굉장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양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각각 SNS 상에서 필터 버블에 갇히면 이들을 연결고리로 삼아 점점 왜곡된 정보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접한 이용자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전체 사회를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해결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미디어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온라인 서비스에 의한 유통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정보 소비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줘야 하는 문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가동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컨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왜곡된 정보는 비판적 사고방식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가짜뉴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들에게 공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우선 대규모 플랫폼, 검색엔진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법률을 들고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 법은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X, 페이스북 등 19개 플랫폼들은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들은 유해, 불법 컨텐츠에 신속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추천 알고리즘은 공개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및 추천 알고리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고 시정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거나 EU에서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U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법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X입니다. 유럽연합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테러 폭력 콘텐츠 혐오 표현의 확산과 관련하여 X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X는 이에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특별 운영센터를 구성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된 계정 및 수백만 건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주의 라벨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짜뉴스를 적발하는 기술의 기준을 일시적으로 낮추어서 더 많은 가짜뉴스를 걸러내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퍼나르는 트윗 크리에이터를 수익 공유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커뮤니티 노트에도 사실 확인 출처를 표기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X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니 역시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막대한 힘은 SNS 기업 그 자체에게 있으며
그리고 그 기업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규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디지털 서비스법과 DMA 이런 규제를 시행하는 EU의 흐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성보다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오래된 신념에 근거해서 EU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두 가지 사례들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5월 사법재판소는 이칠 권리를 유럽연합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사법재판소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궁극적으로 유럽 인권 체제에서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로 영국의 왕립 무료 국민보건 서비스 기금 신탁은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와 환자 1,600만 명의 데이터 기록을 공유하는 협약을 맺었다. 환자에게 데이터 제공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혁신의 대가가 기본적 프라이버시 권리에 침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의 정책은 일회성이 아니고 단기간에 기조가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EU가 규제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컨텐츠의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해서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오랫동안 잡아둘 수 있는지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쇼샤나 주보프의 책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에서 몇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버가 말했듯이 기술의 발전과 배치에는 언제나 경제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경제 행위는 목표를 결정하며 기술은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발을 헛디뎌 테크놀로지가 다른 이해관계의 한 표현임을 잊게 만드는 늪에 빠지곤 했다. 현대사회에서 그 이해관계는 자본의 이익을 뜻한다. 추출의 절박성은 언제나 수탈의 사이클을 전력을 다해 가동해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 2021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스타그램의 내부 조사를 입수하여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조사 보고를 경영진이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면 온라인 서비스는 구조적으로 자극적인 정보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하냐 아니냐 혹은 중요하냐 아니냐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 스스로 윤리적인 방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규제가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제들을 통해서 수익성이 영향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기업의 관심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EU가 요구하는 대로 추천 알고리즘 적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공개되고 이를 면밀히 조사하면 필터 버블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텍사스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추천에 따라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컨텐츠를 배열해서 보여주었음에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 관점이나 성향이 전혀 변하지 않고 SNS 사용 시간만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슷한 성향 이용자의 게시글을 타임라인에 덜 뜨게 했을 때도 그리고 게시물 공유 기능 제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의 결론과는 상반되는 것이라 좀 더 후속 연구들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키텍처 설계의 문제입니다. 조지 워싱턴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알고리즘보다 중요한 것이 설계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컨텐츠를 걸러내고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에 대한 게시글을 지우더라도 페이지나 그룹에서 관련 내용이 증가하게 되어서 정책이 쓸모없게 됩니다. 이 페이지, 그룹, 뉴스피드의 3단 계층 구조는 좋은 정보를 널리 퍼뜨리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설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연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의 연구자들은 건축 분야에서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의 원래 목적과 이 안전의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설계가들에게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짜뉴스 탐지를 위해 머신러닝을 이용하는 것이고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협력하는 형태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뉴스와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뉴스는 퍼지는 패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뉴욕타임즈, CNN 등의 언론을 주요한 소스로 해서 퍼지는 패턴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서 시작되어 퍼지는 패턴은 분명 다르겠죠. 이 원소스가 다르고 그 원소스에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퍼지는 패턴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머신러닝이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SNS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우리의 수단일 뿐입니다. 유럽에서는 더 좋은, 더 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두말할 필요 없이 혁신을 위한 창조성이 사라지게 되고 창조성의 전제가 되는 자유도 무너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는 흐름이 보이는 이때 한국도 기업들을 규제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더 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